이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이슈가 편하게 숨쉬는 것이 최고인 요즘이라는 주제로 발코니 확장법 그리고 주거에서 웰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은 조금씩 발코니화 돼가는 어떤 아파트 인면의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모든 게 밀폐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게 이제 불법을 막기 위해서였죠. 구조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장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합법화되면서부터 사실은 발코니가 아닌 거죠. 그거는 모자란 면적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고, 평균적으로 25평 정도 되면 한 3평 정도는 거저 얻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면적 혹은 어떤 내부 공간의 크기 이런 것들로 행복을 느끼던 시대에는 조금씩 가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는 발코니밖에 없으니까 그런 실제로 발코니 같은 공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든 외기를 맛볼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비단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외부에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집이랑 회사 이외의 다른 공간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상업 공간을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을 만한 자리들이 더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 공원에 가서 어느 산에 가서야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집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나와서 어디 사러 가다가 또 앉아 있을 수 있거나 숨 쉴 수 있을 만한 자리들, 저 멀리서 한 인구 1,000만을 감당하는 대규모의 공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자리나 아니면 내가 일하는 옆에 있는 조그만 공간들, 도시에서 숨구멍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집 안에도 반외부 공간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라는 어떤 공동주거에 거주를 하잖아요. 55%가 넘죠.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주거에서의 웰빙을 발코니, 그다음에 야외 공간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말고도 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짓는 방식의 문제인데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다 외부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로 잘 쓰이는지에 관한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워로 좀 높은 고층형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저층부로 만들었는데 사실 굉장히 넓은 공간이지만 이 접지되어 있는 부분으로 내려가기까지 너무 많이 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외부 공간, 그 좋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간들을 아주 충분하게 쓰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층형, 그 다음에 넓고 근사하기만 한, 하지만 굉장히 애매하게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느끼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좀 중저층과 고층이 좀 혼용될 수 있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외부 단지 공간들이 그 단지 안에서만 소요되는 게 아니라 그 도시 바깥이랑도 연결이 되어서 외부 공간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편성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또 그 스타벅스 시티에 대해서요. 저희 그때 논의하면서 이제 그 수많은 리서치들을 하셨잖아요. 카페들이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얼만큼 많이 많아지고 있고 공공공간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논의를 해왔고 그때 이제 서울의 그 마을 건축가 지도, 마을 지도를 많이 참고를 하셨는데 그 작업하실 때 마을 지도 말고도 어떤 참고 자료가 있었는지 또 그 마을 지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요.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외부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 적응성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어쨌든 이 도시 살아가면서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막연하게 짐작할 수는 있었는데 그게 정말 어디까지
결핍되었는가를 이번에 좀 리서치를 하면서 좀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핍은 결핍이고, 그걸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가라고 살폈더니 2019년부터 있었던 서울시의 마을건축과제도에 하에서 마을건축가들이 많은 리서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이 조금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될 가능성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8개인가 9개의 프로젝트들이 시범 사업으로 됐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그게 실제로 외부 공간에서 시범 사업이 벌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사례들을 좀 추적하고 싶었으나 다 내부에 뭐 경로당 1층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내부에서의 사례밖에 볼 수 없었던 게 좀 아쉬웠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좋은 사례를 추적하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사실 스타벅스만의 문제는 아니죠. 카페가 너무 많고. 근데 한참 왜 카페도 셧다운된 적 있었잖아요. 그쵸. 동네에 있는 조그만 그런 카페는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스타벅스는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익명으로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00원 정도 혹은 6,000원 정도를 가지고 하루 정도 소유하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으면서 그런 조그만 행복조차 뺏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제 양가적인 감정이 든 것 같아요. 갈 수 없는 공간, 그리고 이런 약간 익명으로 남을 수 있을 만한 조금 더운 나라에서의 내부 공간, 뭐 이런 가능성들이나 이런 양가적인 측면들 같이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엄제 득과실은 그 엄제 득과실로서였던 얘기를 했다면 당근마켓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오히려 윤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소비를 통해서 폐기물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당근마켓이라는 하나의 어떤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런 도시건축의 그런 웰빙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당근마켓 이전에도 중고 마켓이 많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정말로 물리적인 공간에 기반을 해서 무언가 만들었는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람들 간의 소통 혹은 어떤 보이지 않는 신뢰를 만드는 기반으로서 여전히 우리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근처 4km 이내의 사람들과 물건을 거래하거나 운동을 같이 하거나 전시를 보러 가거나 뭐 심지어는 자기가 쓰던 뭔가 물건을 전달하기도 하는, 이런 게 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경계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쓰레기가 언제 쓰레기라고 얘기가 되는가, 더 이상 안 쓸 때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어떤 한 물건이 쓰레기가 되기까지 기간을 늘려 나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그 효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심리적인 어떤 지지나 결속감과 더불어서 인류와도 결속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물건을 중고로 거래하면서 쓰레기가 되는 상황들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이 전시가 저희가 이제 행복지수로부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도시별 랭킹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항상 1위부터 뭐 100위까지 나오고 그 사이에서 이제 저희는 항상 찾아보죠. 올해는 한국이 몇이었을까. 근데 제가 약 2010년부터 한 10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한 45위에서 55위 사이를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도시 랭킹 1, 2, 3위 예를 들어서 상위권에 있는 도시들은 막연하게 저 도시는 굉장히 살기가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행복에 대한 랭킹을 그러면은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봤을 때는 건축적인 어떤 유형이나 맥락이나 이런 사회적인 요건이나 그런 게 기준이 아니고 국민들의 어떤 감정들 그리고 어떤 웰빙의 지수들에 의해서 그 랭킹이 매겨지고 측정이 되고 평가가 되는데요. 감정, 웰빙 지수 그런 게 이제 평가의 도구화가 됐을 때 과연 그 건축가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그럼 도시는 어떻게 디자인되어야지 되는 걸지. 한 번도 사실 행복지수를 보면서 건축을 해본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경험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걸 집중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간에 대한 혹은 삶에 대한, 그러니까 일상에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담겨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반응이잖아요. 굉장히 거칠고 걸러서 나오지 않는. 근데 이 감각에 대해서 좀 예민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건축을 하는 사람들,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행복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어떤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데에 분명히 물리적인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었고 앞으로 작업하는데 간혹 지표를 찾아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행복에 대한 측정에 대한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그 보벤바우라는 벨기에 건축 회사에서 이제 8개 콜라지를 했어요. 아마 이 지표에 따르면 이런 모습이 도시의 이상적이고 행복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사실 그 작업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건 왜 나는 행복을 표현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작업을 요청받았으면 나는 한 장이라도 그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행복을 말하는데 주저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행복을 얘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단 한 장 겨우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Did you experience happiness during a lot of the day yesterday?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반영한 어떤 전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그 팬데믹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모든 전시가 디지털로 작업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영상 작업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은 있으셨는지, 혹은 뭐 하나의 어떤 주제마다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로만 된 전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은 못 끝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프린트 아웃되거나 실물로 만져지는 것들까지 들어가는 시간보다 확실히 축소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전시 준비 기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서 전체를 다 쓸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일부라도 그러니까 실물을 만들거나 프린트아웃이 됐다고 했으면은 2배의 시간 혹은 1.5배의 시간 정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물론 여기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쓰레기를 만들지 않거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시로 인해서 내가 생산하는 것에 그 이면의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컨텐츠로서 사실은 디지털 컨텐츠가 얼만큼 사실 관람객과 소통할까에 많이 집중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눈에 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는 이상 관람객들이 이 전시, 이 컨텐츠가 보여주는 메시지를 다 받을 수 없겠다라는 걱정도 했었거든요. 반면에 또 어떤 버려지는 것, 어떤 소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되게 또 새로운 시각에 저도 배운 것 같아요. 저희 전시가 총 4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마지막 4번째 파트로서 도시와 웰빙이라는 주제로 저희 서도건에서 준비한 이 전시 컨텐츠들이 여러분에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강예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시 컨텐츠를 통한 이야기들, 그리고 도시와 서울에서의 어떤 행복과 웰빙들, 그런 부분들을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셔서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시 작업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